이 재건축에 있어서 사업 단계가 있는데 어떤 일정 시점이 넘어서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단계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받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재건축 아파트를 이제 살려고 마음은 있죠. 그럼요. 근데 돈이 없죠. 그런데 돈이 좀 생겼어. 네. 그래도 걱정이 뭐냐면 재건축 단지들이 있는 곳이 이제 서울에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돈 좀 있을 때 가려고 하는 곳들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잡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사면은 실입주해야 됩니다. 소위 말해서 갭 투자를 못 해요. 그리고 뭐 나와봤자 그 대출도 거의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사업 단계가 있는데 어떤 일정 시점이 넘어서서는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네.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과 조금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계획이라는 절차가 진행이 되면 그때부터 조합원의 입주권이 거래가 안 됩니다. 그리고 권리 산정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시에서 뭔가 신통 계획을 발표하거나 하면 그 발표한 기점으로 해서 권리 산정일을 딱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일 이후에 신축을 지어서 새로 분양하는 것들은 입주권이 없는 그냥 깡통인 거죠. 그래서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 이후부터는 조합원의 분양권, 입주권 거래가 안 됩니다. 안 되긴 하지만 거래가 되긴 해요. 그렇죠. 어떤 경우냐면 뭐 해외 이주해서 나 여기 못 살아요 하거나 혹은 뭐 결혼을 해서 혹은 취업을 해서 지방으로 가거나 혹은 조합원인데 10년을 보유했거나 혹은 5년 이상 거주했거나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기준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예외 조항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도 시세가 계속 있습니다. 왜? 그런 특수한 조건들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이 시세를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딱 받은 순간부터는 조합원의 특수한 요건에 의해서 거래가 되니까 물건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렇죠. 적어지죠. 그 요건에 충족을 하기 위한 물건들만 나오고 또 물건이 적다는 얘기는 비싸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나면 물건 값이 칠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 단계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리스크는 항상 있어요. 뭐냐면 안전진단을 과연 이 단지가 통과할 거냐 아니냐 혹은 추진위 과정에서 정말 추진이 잘 될 거냐 아니냐에 대한 그 조합원들의 의지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지자체에서 안전진단을 통과시켜줄지 아닐지도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일수록 들어가는 투입 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면 갭 투자도 가능하니까 자금 소요는 덜한 반면에 사업이 정말 이게 원활하게 진행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이 안전진단이라는 인허가권자의 그 요건 때문에 예측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 자금이 그 어느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묶어도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1차적으로 하고 초기 단계에 그 재건축 단지들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또 문제는 이런 겁니다.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가격이 튑니다. 튀죠. 그래서 많이 튀죠. 안전진단을 어느 시점엔간 통과할 것 같은 단지야 라면 그런 단지가 가장 좋다는 거죠. 이제 막 안전진단을 추진하려고 하는 단지. 네. 그래서 진입 시점은 그 단계들은 이렇습니다. 기본 계획이 한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사업 추진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와 안전진단과 구역 지정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와 그 국토부 협의에 따라서 그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 있는 이 단지를 조합원 거래가 안 되는 단계가 조합 설립 인가잖아요. 네. 이걸 안전진단으로 앞당기려는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초기부터 아예 막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그 이후에도 아까 설명드린 뭐 취업에 뭐 예외 결혼에 조항들은 의한 있고. 그 예외 조항은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물건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물건이 희소해지면 가격이 튀듯이 어떻게 보면 투자 시점 잡기에 물건값이 오르는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안전진단을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단지가 들어가기에 적정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드리신 말씀이 있어요. 이건 약간 정보인데 예. 경매 같은 거를 하셨을 때 두세 번 유찰이 돼가지고 이 물건이 분명히 말하지만 이거는 조합원 승계는 안 돼. 그런데 현금 청산 대상자인데 유찰된 가격하고 예상하는 현금 청산액이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는 한번 투자를 고려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말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있는 대단지 있잖아요. 대단지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외 조항이 있어서 조합 설립 이후에 거래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계가 가능합니다. 지위 승계가. 그런 물건들이 또 경매로 나왔는데 그 내보내는 사람이 그런 물건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추후 조사를 통해서 알고 낙찰받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싸게 팔았지. 싸게 팔았는데 결국에는 현금 청산이 아니라 새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최근에 이슈화 됐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경매 받았는데 네. 입주권이 있는 딱지냐? 보였죠. 예. 우리가 이제 재건축에서는 딱지라는 표현을 좀 많이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금 청산 대상이냐? 네. 막 바뀌잖아요. 바뀌었죠. 경매 받고 하면서 네. 재판하고 하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관계가 원래도 복잡한데 네. 경매까지 가면 더 복잡해져서 그렇죠. 사실 일반 대중은 사실 재개발 어렵죠. 재건축 사업 단계만 봐도 머리가 아픕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경매까지 해서 그분들을 캐치를 하시려면 사실 전문가의 좀 그렇죠. 거의 도움이 뭐 필요합니다. 거의 뭐 날라다니는 분들이셔야 되죠. 요거 하시는 분을 제가 알거든요. 네. 그분이 뭘 하시냐면 건물 있잖아요. 네. 이 빌딩을 그렇게 경매로 받으시는데 이분은 깨끗한 빌딩은 안 받아요. 돈이 안 돼서. 완전 권리가 정말 더럽게 얽히고 설킨 거. 그거를 풀었을 때 수익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봤죠. 그렇죠. 풀어낼 수 있다면 대단하지. 네. 그분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니에요? 영어 좀 되시는데.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준비한 질문이에요. 네. 추천하는 단지들을 제가 들으니까 이제 좀 강남권이라든지 네. 좀 주요 지역이잖아요. 음. 그렇다면은 솔직히 대부분의 서민분들은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시거든요. 거기 정말 못 들어가신다고 봐요, 저는. 네. 그렇다면 시드머니를 한번 정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시드머니가 3억이 있다. 그 3억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그냥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서울에서는 재건축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네. 그 금액으로는 없다. 북서울을 가도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 경우는 있죠. 있긴 있는 근데 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 사업 초기니까 네. 그걸 정말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로 볼 수 있냐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래도 이제 뭐 추진이라도 설립하고 뭐 구역 지정이라도 되고 안전진단 절차라도 하고 있어야 재건축 단지지. 노원 쪽에 있는 이제 막 30년 조금 넘은 단지라면 과연 재건축 추진 단지라고 평가할 수 있나요? 노후 단지죠. 그냥 노후 단지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나 예. 진행이 거의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은 그나마 싸다. 뭐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부분이라면 뭐 3억 원에서 5억 원이면 뭐 충분하죠. 가능하겠죠. 충분하죠. 창동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창동 그 주변도.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질문을 여쭤봤냐면 어떤 두 분을 제가 만났어요. 한 분은 시드머니가 3억이야. 예. 한 분은 시드머니가 10억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2년 전에 만나 뵀었거든요. 이 두 분의 결과에 3억 시드머니 가지신 분이 완전히 이겼어요. 이분은 신났고 이분은 좀 기분이 안 좋아요. 10억 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선비 중에 선비예요. 이분은 빚은 질 것이 아닌 거야. 절대 대출을 받으면 큰일 나고 목에 막 칼이 들어오는 거고 남의 집에 세입자로 살기는 요만큼도 싫어요. 그래서 10억짜리 본인 집을 갖고 살아가시고 단독주택인가요? 아파트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셨어요. 근데 그 당시 3, 4년 전 얘기니까 10억짜리가 그렇게 좋은 위치에 있었어요. 나름대로 뭐 마포구 은평구 쪽에. 네. 근데 이 3억 가진 분은 자기는 대출 풀로 땡겨서 갭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강남에 갭 투자를 가셨습니다. 정말 크게 올랐거든요. 이분이 3억 투자해서 벌은 액수가 이분의 곱하기 4야. 3점 몇이 나와요. 그건 지역적인 문제도 있네요. 지역적인 문제겠죠.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투자라는 건 이렇습니다. 연구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직 3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또 30년 금방 28년, 29년이라 할지라도 언제 안전진단 통과하고 뭐 생기고 그 단계를 넘어가느냐라는 말씀도 맞지만 이 앤디 입장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집값이 너무 떴거든요.
그것마저 기다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드머니가 적을 때에는 그럴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데가 있으면 들어가셔서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들 아닙니까? 꿈을 네. 드십시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분을 또 모시고 또 한번 시간을 만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실 만한 거 주제로 해서 한번 또 우리가 또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